안녕하십니까? TV닥터 인사이드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곽동원입니다. 최근에 한 노래자랑 프로그램에서 할아버님 한 분이 손담비에 내가 미쳤어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손담비, 할담비라는 별명을 얻으셨고요. 이분이 77세 지병수 할아버님이십니다. 77세, 요즘 77세는 옛날의 77세랑 다르죠. 이제 곧 100세 할담비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자, 이쯤에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100세가 되면 저런 노래를 부르고 저런 춤을 출 수 있을까? 할담비가 될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TV닥터 인사이드에서 특별한 순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우리 몸의 생명줄,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꿀팁들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을 초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동수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청해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소개받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순환기내과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100세 시대 혈관을 지키자 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왜 가시죠? 네, 안 아프고 오래 살기 위해서 간다. 이 정답이겠죠.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상당히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보통 82세 정도가 되어 있죠.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 이미 이래 되다 보니까 노령화가 아주 급속히 진행이 되고 노인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유병장수 시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료 환경을 쳐다보면요, 요양병원이 상당히 주위에 많습니다.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요, 집으로 가시지 않죠. 다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거죠. 요양병원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치료하다가 좋아지면 집으로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요양병원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게 요즘 변화된 의료 환경인데, 우리가 그러면 건강하게 이렇게 아프지 않게 잘 살기 위한 무병장수를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혈관을 지켜야 되고, 모든 것은 만사는 혈관을 통한다 해서 만사혈통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심장과 혈관의 역할을 갖다가 아는 게 중요한데요. 혈관은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흐릅니다. 이 피가 전신으로 다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심장에서 이걸 박출해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심장을 갖다가 말씀하기를 엔진이다, 아주 중요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보통 크기가 자기 주먹만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여러분 주무실 때도 뛰는데 10만 번 정도 뛰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한 7,200리터의 피를 갖다가 온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보냅니다. 생명을 얻는 엄마 뱃속에서 수태어난 그날부터 해서 생물학적으로 사망하는 그날까지 정말 쉼없이 끊임없이 뛰는 아주 작지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장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장과 혈관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을 보면은 이래저래 어떻게 보더라도 암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암은 종류가 워낙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질환,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 네 번째는 이제 폐렴, 이렇게 염증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사망 순위가 되어 있는데요. 혈관 질환의 심장 질환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암은 머리부터 발까지 너무나 많은 종류의 암이 있기 때문에 종류가 많죠. 그렇지만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심뇌혈관 질환은 순환기계 질환으로서 단일 혈관 질환으로서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심뇌혈관 질환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 부산 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노령화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심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오는 사망률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이것의 특징 자체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서 갑자기 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유명인의 심뇌혈관 질환 사례를 갖다가 잘 주위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아직도 심뇌 질환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든지 또는 심뇌혈관 질환으로서 아직도 고생해서 병석에 누워 계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이 심내혈관 질환이 그러면 무섭고 최악의 질환이냐? 이것은 아주 예고 없이 오고요. 남겨진 결과 후유증이 아주 심각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암에 있습니다 하고 진단을 받으면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 친구들하고 또 이별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죠. 나머지 나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여행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다 해결도 하고 뭔가 이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심내혈관 질환은요, 한 번의 이 발작으로도 치명적이죠. 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갑자기 잃는 크나큰 큰 상실감을 그분들한테 줄 수도 있고 또 멘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우리가 살았다 이러더라도 남긴 후유증이 뭐 식물인간 이거 아주 처참하죠, 그게. 그래서 이 심내혈관 질환은 정말 무섭고 최악의 질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내혈관 질환, 이 순환기계 질환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허혈성 심진질환이나 심부전 같은 심장질환이 있고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뇌경색 같은 이런 뇌졸중 등의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동맥경화증과 등의 어떤 선행질환을 총칭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심내혈관 질환은 요즘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의 어떤 발생 기전을 보면 이게 다 동맥경화라는 사실이죠. 그럼 동맥경화증이 뭐냐? 우리가 이빨을 닦지 않으면 치석, 플라그가 끼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지방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동맥경화성 플라그라는 게 이 혈관에 끼게 되는 거죠. 그렇고 혈관이 이제 쌓입니다. 쌓이다가 여기에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정상 혈관처럼 보이다가 혈관이 이런 동맥경화성 플라그가 끼면은 아주 딱딱해지고 좁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혈관이 상당히 좁아지면서 혈관 질환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수도관이 정상인에 비해서 녹이 많이 썰어서 수도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아주 똑같습니다. 이 혈관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혈관은 정상 혈관은 태어날 때 혈관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맑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면은 혈관은 녹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쇠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 뭐 짠 음식이나 뭐 기름진 음식, 그다음 스트레스도 항상 또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담배도 피우고요. 그러다 고혈압도 오고 당뇨병도 오고 이런 위험 인자가 자꾸 많아지면은 이렇게 혈관이 자꾸 동맥경화성 플라그가 끼어가지고 혈관이 좁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 동맥경화증의 어떤 주요 증상을 갖다가 보실 것 같으면요. 처음에 어지럽죠. 뇌로 머리 순환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어지러워요. 그러면 일시적 뇌혈 발작이라는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뇌혈관이 막히면 우리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에 좀 힘이 빠지고 심하면 이제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런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 오게 되는 거죠. 또 심장에 혈관이 막히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아파요. 협심증이죠. 그런 협심증이 이제 오게 되는 거고, 완전히 이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을 썩게 만드는 심근경색이 오면은 아주 심하게 아픈 거죠. 이건 뭐 너무너무 아픕니다. 몇 시간 지나도 아픈 거죠. 심장근육이 썩기 때문에요. 이런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콩팥동맥이라는 콩팥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이런 콩팥경화증이 돼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놔두면 이게 이제 혈액 투석을 한다든지 복막 투석을 해야 되는 이런 병도 이제 올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다리 쪽의 혈관을 보시면 다리 혈관이 이제 이렇게 또 피가 잘 가지 않죠. 그러다 보면 다리 피가 안 가니까 좀 궤양이 생기고 이게 또 심하다 보면 다리 이제 그쪽에 이제 괴사 썩는 일이 생기는 말초혈관 질환이 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제 환자가 한 분 계시는데요. 이제 심근경색증으로 이제 오셨어요. 아주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치료를 갖다 잘했죠. 스텐트, 금속 공문을 넣고 환자는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50대 중반인 분인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는 난 정말 열심히 살고 자식들 잘 키웠고 친구하고 관계도 좋고 사회생활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억울하대요. 내가 왜 심근경색이 들냐? 내 친구는 괜찮은데 나만 왜 심근경색 걸려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못된 것은 어찌 보면 담배 피운 것밖에 없대요. 네. 그러면 동맥경화증 누가 잘 걸릴 것인가 하는 문제죠. 여기 보면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다 있습니다. 뭐 뚱뚱하다, 고지혈증에 아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뭐 담배를 피운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유전적으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나이 드는 것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유후민자라 그래요. 동맥경화증이 잘 생기는 유후민자. 이 유후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동맥경화증도 잘 오고 또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죠. 이 자체만 잘 유후민자를 조절만 되면 동맥경화증이 상당히 드리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혈관이 정말 깨끗한지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동맥경화성 플라그로 해서 혈관이 막 지저분한지 이걸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생명의 혈관 건강 지표라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혈관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여러분의 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수치를 잘 알으셔가지고 이걸 잘 예방하고 나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 이 질병관리본부에서요. 이 9월 초에 보면은 이런 자기 혈관의 숫자 알기 이래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측정해주고 하는 그런 행사 레드스컬 캠페인이라는 걸 갖다가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뭐 성적표만 확인하지 마시고 자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혈관 건강을 얘기하는 이 지표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사실 시간 나시면 한 번쯤은 여러분 가셔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또 혈관 건강을 나쁘게 하는 5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생활 습관병 중인데 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중성지방, 복부비만 5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로에게 영향을 막 미칩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지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또 특징이죠. 먼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말초 조직까지 아주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그런 혈액을 갖다가 피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수축을 해가지고 이 박수된 혈액이 보내야 되는데 그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어느 정도 압력 이것이 이제 혈압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하면은 140에 90 높은 혈압이 140 아래 혈압이 90 이상 이때를 이제 고혈압이다 이래 진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성인에 있어서 3명 중에 1명이 정도로 고혈압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우리가 국민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혈압이 높은 사람의 수명은 혈압이 그렇지 않는 낮은 사람의 수명보다도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면 이 혈압과 이 고혈압과 혈관의 관계는 혈압이 올라갈수록 혈관 건강은 곤두박질 친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의 어떤 정세를 보면 고혈압은 정세가 없습니다.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는 증상이 없죠. 그래서 나는 고혈압이다 그거 말할 만큼 그렇게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또 고혈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뇌졸중이나 신경경색증 그리고 심부전, 돌연사 등 이런 합병증이 오면은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별 증상 없이 가만히 있다가 아까 말한 이런 합병증이 치명적으로 오기 때문에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 소리 없는 저승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인 그런 혈압을 갖다가 측정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또 고혈압은 이렇게 평생 관리를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완치가 없죠. 그래서 생활요법을 잘한다, 약물 치료를 한다 해서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고혈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왜 고혈압이 그래 무서운가? 합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어떤 합병증이냐? 혈압이 있게 되면요, 뇌나 혈관, 심장, 콩팥 이런 표적 장기라 그래요. 이게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서는 고혈압성 합병증과
동맥경화에서 동맥경화성 합병증을 해서 이런 질환들이 오게 됩니다. 이걸 7, 8년 치료 안 했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든 안 높든 또 어쨌든 정상이 또 있든 없든 정상이 있든 없든 혈압만 높다. 140, 90 이상이다. 이러면 우리가 생활요법을 하고 뭐 식이, 운동, 이완요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0에 90 미만, 뭐 120, 80이 정상이지만 그렇게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뇨는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죠. 이게 높으면 이게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중요한 영양소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찌 됩니까? 막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당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할 때는 포도 주사도 사실 맞아요. 그런데 이 당이 필요한 거는 이 포도당이 필요한 거는 혈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기나 조직이죠. 혈관에 고혈당이 아주 오래된 상태에 그렇게 있으면은 이게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요. 또 혈관이 내피세포를 갖다가 손상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면 동맥경화가 아주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면 혈관 질환이 아주 잘 오죠. 그래서 당뇨병과 혈관의 관계는 혈관, 심장 혈관을 짓누르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고혈압도 많고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도 아주 많아지고 특히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더 심각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근경색 발병률이 한 6배인데 비해서 남자의 2 내지 3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더 심각하다. 그리고 이 합병증은 당뇨로 돌아가시진 않죠. 심내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혈당 잘 조절해가지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당뇨 환자라 그러죠. 당뇨 환자가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뇨 치료되지 않고 자기 당뇨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합병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합병증이 보면은 무서워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심장의 혈관을 먹이사지는 관상동맥인데 혈관이 아주 가늘고 좁아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수술을 했던 그런 경우고요. 59세 남자예요. 혈관이 너무 형편없다 그겁니다. 또 여기는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이 아주 숨이 차요. 심장도 커지고 짜지도 못하고 매 심부전, 폐물이 차고 밤에 잘 숨이 차서 주무시지도 못해요. 이런 심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리 쪽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결국 피가 안 통해서 다리에 발쪽, 발가락이 썩는다든지 하는 당뇨발이 올 수도 있고요. 눈도 보면은 망막증이 와가지고 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이런 것도 다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콜레스테롤이 뭘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콜레스테롤은요, 많은 분들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속에 존재하는 지질의 일종입니다. 세포와 세포막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요. 또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갖다가 합성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거, 남자는 남자답게 또 여자는 여자답게 이렇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그런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이 혈관에 쌓여가지고 혈관을 갖다 좁게 만들고 이런 혈관 질환을 갖다가 일으키게 됩니다. 빼빼한 시골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 검사하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네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풀밖에 안 먹고 맨날 이렇게 뭐 농사만 짓고 하는데 내가 무슨 콜레스테롤이 높느냐고 막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유전적이죠. 한 먹는 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80% 정도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많이 만들어내면 이걸 파괴시키는 효소가 있어서 이걸 파괴시키는데 이게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부족한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만들기만 하고 파괴를 못 시키니까 높아지는 거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약물을 써서 이렇게 파괴시키는 약물을 써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콜레스테롤 해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이 혈관 속의 기름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 하는데 이 혈관 속의 기름때를 쌓이게 해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키죠.
동맥경화를 갖다 잘 일으키게 하려면 이런 좋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요 40 정도가 남자는 정상으로 보고요 여성은 45 이상을 정상으로 봅니다. 60 이상이 되는 분들은 아주 오래 사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밀도 콜레스테롤은요 보통은 130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10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게 좋고요. 아주 고위험돼서 뭐 스텐트를 넣었다든지 담배를 아주 많이 피운다든지 이런 고위험 환자는요 70 미만까지. 다시 말해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다고 하는 우리 고밀도 콜레스테롤 높이는 방법이 뭐냐? 별거 없어요. 이거는 뭐 담배 끊어라, 뭐 술을 조금만 마셔라. 근데 술도 보면 종류가 많죠. 잔도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잔에 담긴 술은 공통점이 있어요. 알코올량 똑같아요. 그래서 두 잔을 얘기합니다. 남자는 두 잔, 여성은 한 잔. 이게 알코올이 12 내지 14g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몸에 그래도 괜찮다. 적당한 술이 절주라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소주를 갖다가 맥주잔 두 잔을 마신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잔에 맞는 술 두 잔 정도, 또 여성은 한 잔 정도가 낫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걸어라. 이제 운동하라는 건데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상 그러면 좋다. 중성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성지방은 혈관을 막는 기름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중성지방은 물에 녹지 않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설탕이나 알코올로 재료를 해서 간에서 만들고 우리가 많이 먹는 육류라든지 생선, 기름 등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알코올 섭취에도 올라가요. 과음한다, 과식한다 해서 칼로리 섭취가 많든지 또는 운동을 안 해서 칼로리 섭취가 적은 경우는 이런 중성지방이 올라가서 우리가 내장과 그리고 폐하에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됩니다. 흔히 콜레스테롤은 정상인데 중성지방만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성지방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검사해 보셔서 150 미만을 만드셔야 돼요. 200 이상이 올라가면요. 운동을 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단 걸 안 먹는다든지 탄수화물을 줄인다든지 술을 안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는 아주 기름진 고기 이런 데보다는요. 술과 탄수화물이 문제예요. 특히 남성 경우는 술을 끊으셔야 되고요. 여성 경우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면 중성지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배드민턴 치고 뭐 집사람과 같이 사는데 검사 다음 검사하니까 더 높아요. 근데 왜 이래요? 이분은 운동 안 하고 사교하신 거라 가서 끝나면 또 해서 소주 한 잔에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한 게 사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음식을 잘 가리지 않고 먹으니까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복부비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복부비만과 혈관의 관계는요, 뱃살이 심장 건강을 누른다. 이건 뭐냐면 뱃살이라고 하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하고 중성지방이 저장한 데예요. 이게 많으면 혈관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보통 우리가 뱃살이라면 허리 둘레를 물어보면 돼요. 환자 보고 뭐 바지 허리 둘레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남성은 90, 여성은 85 이상 되면 복부비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허리 둘레가 두꺼울수록 심장에 부담을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마른 비만도 있어요. 비만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복부비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일 많은 이유에서는 과식과 운동 부족입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특히 많은 내장형 비만 이런 경우에서는 혈관 질환이 아주 잘 오죠. 그래서 이 복부비만 자체는 혈관 건강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부비만이 있든 또 그렇지 않든 경우라도 한 번씩 복부 내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말씀드린 4대 수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혈압은요 140에 90 미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물론 120, 80이면 더 좋고요. 물론 당뇨라든지 콩팥이 안 좋으면 130, 80 이렇게 있지만 140에 90 미만은 낮춰야 되겠다. 이 수치는 이제 아시는 게 좋겠고 혈당은 공복 시에 100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운동을 하고 식이하고 또 약물로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거는 유민자가 없을 때는
130 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심일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뭐 고혈압, 당뇨가 있다 이러면 100 미만으로 낮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위험, 아까 말씀드린 스텐트를 넣었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운다, 이 복부 비만이 아주 심한 사람이라면 70 미만.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은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중성지방은 150 이하로 우리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혈관 건강을 나타내는 수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걸 수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자기의 목표 수치를 아시고 이걸 잘 관리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뭐 또 4월은 가정의 달이고부터 해서 뭐 외식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섬유질이 많은 과일, 특히 이제 보면 빨간 과일이죠. 사과, 뭐 토마토, 이거는 상당히 이제 동맥경화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산화작용이 있다는 가 풍부한 카로티노이드 풍부한 그런 녹황 채소가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그 시금치라든지 뭐 당근이라든지 브로콜리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이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오메가 3가 맞는 이런 견과류 종류도 좋고요. 아주 좋은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유, 그 등푸른 생선 이것도 이제 드시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혈액 순환에 돕는 마늘이나 양파 그리고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이것도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유를 드신다면은 이런 저지방이나 탈지우유를 드시는 게 낫겠고, 가급적 포화지방산이라든지 튀긴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우습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뭐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러면 한자로 된 게 많아요. 뭐 빵, 떡, 밥, 술 뭐 이런 것들요. 또 흰 거, 뭐 밀가루, 설탕, 뭐 흰 쌀밥, 뭐 그런 것들도 있고는 한데 가급적으로 피하는 게 좋겠고, 우리가 뭐 일반 히포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죠. 무엇보다도 해를 가하지 마라. 좋다고 좋은 거 막 찾아다니고 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보다는 이렇게 좋지 않는 거 이걸 갖다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 찾기보다는 좋지 않는 걸 피하는 쪽으로 해서 혈관 건강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그런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혈관 건강을 위한 7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소와 과일, 작곡류를 갖다가 많이 섭취하시고 금년, 절주 2 내지 석 잔 이내, 그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는 거라도 숨이 차고 강도는 숨이 차고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좋겠고요. 또 정기적으로 아까 생명의 3대 수칙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조 증상이 의심되면은 빨리 이제 병원에 찾아서 의사 상담을 하고 스트레스는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자고 이렇게 혈관 건강 7계명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잘 드시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보통 우리가 혈관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게 보통은 겨울에 잘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환절기, 봄에도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걱정이 되시니까 어떤 거 조심하시면 될까요? 뭐 사실 겨울철에 이런 심내 혈관 질환이나 혈관 사고는 사실 많죠. 뭐 네. 날씨가 추우니까 네. 혈관이 수축을 해서 혈압이 오르고 되지만 요즘 같은 또 이런 환절기에 보면 네. 뭐 요즘도 이제 꽃샘추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따뜻해 추웠다가 이렇게 혈압의 변동성도 아주 심해집니다. 혈압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혈관도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예. 사실 그럴수록 이 혈관 사고가 더 잘 일어나기가 쉽고 예. 특히 또 스트레스라는 거는 실제 1년 내내 있는 거죠. 네. 뭐 겨울철하고 더 있는 건 사실 아니니까. 네. 막 그래서 다 보면은 이런 봄철이나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혈관 사고에 대한 걸 갖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이런 강의에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예. 자기 혈관의 수치를 잘 아시면서 예. 그런 병들, 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이걸 잘 관리하시고 네. 또 이렇게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좀 골라서 드시면은 네. 100세까지 예. 무병장수 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좀 찰 수 있으니까 더덧 같은 거 하나씩 더 가지고 나가셔서 체온 조절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랐던 건 아닌데 뭐 운동을 하고 술 줄여야 하고 음식도 조절해야 하고 몰랐던 건 아닌데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회초리처럼 사랑의 회초리를 저희들에게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동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건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이고 치료를 받으시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건 그냥 기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질환일까요? 정답은요? 요즘 한참 주식이 열풍이긴 합니다만 근육 부자, 근육 연금, 근육 테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진짜 부자는 근육 부자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바로 이분입니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신명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신명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시작하면서 제가 근육 자랑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근육이랑 수명이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통계도 나와 있나요, 선생님? 근육은 우리 몸에 한 460개 정도가 있습니다. 많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체중의 한 45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근육은 몸의 자세를 잡거나 균형을 유지하거나 네. 몸을 이동하는 데 쓰이게 되는데요. 예. 이 근육이 에너지 대사와 열을 네. 생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근육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육량과 그 사망률에 대한 네. 연구를 조금 보시면 네. 72세에서 92세 노인 398명을 2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제곱미터당 1kg의 제지방량, 여기서 제지방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지방량을 뺀 네. 나머지 구성 성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지방량이 1kg 감소할 때마다 사망률이 1.9배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715명의 50세 이상 남성을 7.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네. 사지 근육의 감소량이 네. 빠른 빠른 군, 그다음 중간인 군, 느린 군 이렇게 예.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예. 사지의 근육 감소량이 빠른 군에서 사망률이 3.4배 정도 높았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연구들은 다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65세 남성 280여 명 정도를 6년간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 예. 근육이 감소한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서 사망률이 한 1.9배 정도 2.9배 정도 높았고요. 예. 여성의 경우 270명 정도를 6년 정도 관찰을 했었는데 사망률이 한 3.2배 정도 증가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사망률이 늘어날 수 있다. 예. 이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예. 근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고드립니다. WHO에서 비만이 질환이다라고 정의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섭섭하게도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이제 질환이다 이렇게 명명이 됐더라고요, 선생님. 네. 예. 그 1988년도에 로젠버그라는 분이 그리스어의 삭스라는 이 단어가 사실 고기, 근육을 뜻하는 뜻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페니아라는 단어가 감소한다는 뜻인데요. 예. 그래서 근육이 감소한다, 근감소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1988년도 그 개념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근육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석하는 방법에서 통일이 안 돼 있다가 예. 2010년도쯤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검사 방법과 해석 방법을 이제 통일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발표가 있었던 이후에 이제 연구가 아주 많이 이제 시행이 됐고 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고령화되는 이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연구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의 허락하에 미국에서 2016년 10월에 근감소증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질병이다라고 네. 해서 질병 코드를 부여받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감소증이 이제 질병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단어 자체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딱 5년밖에 안 된 질환명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병인 건데 이제 근감소는 분명히 질환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분명히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런 통계가 분명히 또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40대인데요. 예. 사실 40대부터 근육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40대에서 70대가 될 때까지 10년마다 근육량이 한 8%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예. 70대 이후로는 10년마다 한 15%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육량은 그렇지만 근육의 힘, 네. 근력은 그거보다 감소폭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40대부터 70대 사이에서 10년마다 10에서 15% 정도 힘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 돼 있고 7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25%에서 한 40%까지 이제 예. 힘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있어서 근육을 자꾸 챙기시는 이런 네. 습관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근육이 약해지는 건 그냥 노화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화와 관련된 근골격계의 양의 감소나 기능의 감소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노화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는데 네. 같은 동일 연령대의 노인들 안에서 네. 그 근육의 양이랑 기능이 하위 20%에 속하는 부분들을 근감소증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사실 노화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현재로는 호르몬의 문제,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만성염증,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이런 예.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프에도 분명히 20대 피크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요 그래프 말고요. 이 그래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젊었을 때부터 말랐고 지금도 계속 마른 체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런 분들은 계속 위험한 건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30대까지 네. 이게 근육량이나 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양을 늘려놓으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노화에서 일정 비율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네. 사실은 질병이 생기는 역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양을 늘려놓는 전략은 되게 훌륭한 전략입니다. 저축을 좀 많이 네, 해놓으면 네, 나중에 네, 네, 까먹어도 네.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근육량이 미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지 않다 하더라도 예. 그때부터라도 영양 공급을 적절히 하고 근력 운동을 하면 네. 근력 운동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부터 근육을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년밖에 안 된 질환이라 사실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조금 앞서서 뭔가를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근감소증이라는 진단 자체가 2016년 미국에서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근감소증에 대한 사실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중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약제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직 아쉽게도 근감소증 자체가 질병 코드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예. 올해 질병 코드가 분류될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근감소증을 측정하는 그 방식 자체가 아직 보험 수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나라에서는 환자분들한테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게 사실 비용적인 부담도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어떻게 뭐 좀 앞서서 뭔가를 하고 있나요? 근육 키우는 어떤 방법들? 일본은 사실 근육에 투자하는 것을 고령연금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고령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대까지 근육을 많이 키우는 거 예. 이것도 사실 일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 그것보다도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때 예. 75세까지를 정기 노인, 75세 이후를 후기 노인이라 하는데 네. 이 정기 노인들이 후기 노인이 되기 전까지 근육량을 많이 늘리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체격이 좀 있으신데 생각보다 근육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으실 거라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내가 근감소증이 있는 거 아닐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네, 그 자가 진단하는 방법에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육의 힘을 조금 측정하는 방법 중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앉았다 일어섰다를 5번 반복하면서 예. 그 시간이 12초를 넘어가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선생님 네, 어떻게 하면 그래서 되나요? 의자는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의자, 그래서 네. 무릎이 90도로 되는 의자에 앉으시고 이렇게 예. 흔들리는 의자보다는 고정되는 의자에 앉으셔야지 이렇게 넘어질 위험성이 좀 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자를 준비하신 이후에 음. 팔은 이렇게 어깨에 올리시고 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어렵지는 않은 것 다섯, 같은데. 예. 네, 요렇게 앉았다 일어설 때 마지막 5 딱 일어섰을 때의 시간을 재거든요. 시간을 재요. 네, 시간을 재서 그게 12초가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으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5번을 하는데 네. 이게 12초 안에 되어야 한다. 네네네. 이게 12초 안에 안 되고 제가 봤더니 15초더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힘이 좀 떨어져 있다 판단하시고 예. 근감소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음. 그거가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 예. 자기의 체중이 예. 체중의 한 5% 정도가 1개월 안에 의도치 않게 감소된 경우 예. 그런 경우에도 근육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예. 그다음 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가 질문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이제 보시고 여기다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가 설문지는 5 예.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근력, 보행, 네. 의자에서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낙상 이렇게 5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네. 근력 같은 경우에 무게 4.5kg의 박스, 그러니까 배 9개 정도 들어가 있는 박스를 들어서 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에 전혀 어렵지 않으면 0점, 네. 어려워서 할 수 없으면 2점. 예. 그다음에 보행 같은 경우에는 방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걷는 게 어렵지 않으면 0점, 예. 할 수 없거나 지팡이를 짚거나 해야 되는 경우에는 2점.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자에서 일어서기는 의자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의자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네. 계단 오르기는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네. 낙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음. 몇 번이나 넘어지시냐를 답을 하시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셨으면 0점, 4번 이상 넘어졌으면 2점 네. 이렇게 해서 총 점수가 10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 10점 중에 4점 이상이면 네. 근감소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자가 설문지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근감소증 자가 설문지에서 4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남성의 경우 근감소증이 있을 양성 예측률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한 20%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4점 미만인 경우 자가 설문지에서 4점 미만이라서 근감소증이 아닐 확률, 음성 예측도는 남자는 90%, 여자는 92% 정도로 음성 예측도가 되게 좋은 자가 설문지거든요. 아닌 건 아니다. 네네. 그래서 검사 이걸 한번 작성해 보시고 네. 4점 미만이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4점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걸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검사를 받아본다. 예. 이런 개념으로 한번 가서 예. 검사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로 뭐를 재신다고요, 선생님? 네. 사실은 근육의 양을 측정하려면 사실 줄자로 둘레를 재면 더 쉽게 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허벅지 같은 데 재시나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허벅지도 사실 좋을 수는 있는데 네. 종아리 근육이 측정하기가 쉬우니까. 종아리 근육. 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측정해서 예. 남자의 같은 경우에는 34cm 미만, 네. 여자는 33cm 미만인 경우에는 네. 근감소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아리를 측정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네. 제 종아리를 네. 저는 솔직히 종아리가 두꺼워서 컴플렉스였거든요, 사실. 어느 쪽을 재나요, 선생님? 자, 이게 바로 서신 상태에서 예. 다리를 좀 벌리시고요. 네. 왼쪽의 종아리를 재시게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양말도 이렇게 벗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이렇게 줄자로 재셔서 네. 아까 지금은 40cm 정도 되시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 같은 분은 33cm 미만, 네. 여자 같은 분은
33cm 미만인 경우에 네. 근육량이 줄어들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방금 몇 센치쯤 40cm 정도. 아이고 예. 네. 뭐 좋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이거 사실 재미로 처음에 들어오면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저희 그 여자 작가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신데 그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슬림한 체질이란 말입니다. 이분 재 보니까 되게 얇게 나오는 겁니다. 정상치에서 벗어나게. 근데 저분이 제가 평소에 보기에 아픈 사람 같지는 않아요. 아플 것 같지도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타고나게 뭐 이렇게 종아리가 좀 가늘거나 약하거나 슬림한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체형을 가지고 우리가 근육의 양을 평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으신 분들은 되게 마른 체형도 많고 네. 상대적으로 지방량은 적으면서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많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힘도 세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결국은 나중에 나이가 되면 예. 근육량 자체도 감소하게 되니 네. 처음에 이제 20대, 30대는 외모를 많이 신경을 쓰시니까 예. 그렇게 지내시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근육량을 조금 붙이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아까 근감소증을 체중 감소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어르신들은 체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빠져도 그만큼 지방량이 늘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빠지지 않았는데도 점점 힘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근육량을 직접 측정을 정기적으로 해보시거나 아니면 보행이라든지 아까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그런 기능 평가를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체중은 그대로 있어도 근육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니까 네. 체중은 그대로인데 사실은 근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빨리 떨어지고 네네. 있다. 요거는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서 근육 양이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그러면서 막 넘어지시면서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사실. 네. 이게 내과적인 문제도 나중에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하는 일종의 저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을 먹게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인체의 각 부분에 전달돼서 사실 예.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데요. 예. 만약에 이 쓰여진 에너지 말고 남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남는 포도당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저장소가 줄어들게 되면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근육의 양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신체 활동이 감소하게 되고 네.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서 에너지 소모량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것 자체가 또 그렇죠. 포도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바로 네. 당뇨입니다. 당뇨. 네, 당뇨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만성 연증 상태가 되기도 하고 당뇨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런 게 반복되면서 지방량도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당뇨, 고혈압, 심내혈관 질환, 예. 그리고 신체 활동 저하로 인한 골다공증, 예. 낙상 이런 질병들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근육이 떨어졌는데 이게 당뇨가 되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치매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님. 인지 기능과 신체 활동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중등도의 신체 활동이 인지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보고는 많았는데요. 예. 최근에 네이처라는 유명한 의학 잡지에서 치매 환자들에서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아이리신의 농도가 낮고 예. 운동을 시켜서 그것을 개선시켰더니 학습과 기억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보고가 네. 이게 나오면서 예. 이 근육량과 치매가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예. 왜냐하면 운동 중재를 통해서 치매의 발병을 낮췄다는 다른 연구들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검사를 하나? 근감소증을 뭐 이렇게 재보고하는 것도 하시겠지만 특수한 기계를 쓰신다고 합니다. 네, 근감소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심 증상이 있어야 되겠죠. 네. 체중 감소가 있다든가 힘이 떨어졌다는 증상이 있어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 설문을 작성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직접 힘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것이 손을 쥐는 힘, 악력. 네. 악력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다리 힘을 보기 위해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5회 반복하는 걸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근육을 직접 측정하는데요. 예. 가장 이제 표준 검사가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 장치라고 덱사라고 있는데요. 이게 골다공증 검사할 때 네, 하는 골밀도 거죠? 측정하는 예. 동일한 장비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신의 근육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고요. 예. 사실 근데 그 검사는 병원에 가야 되고 방사선 노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근육의 저항값을 가지고 이렇게 근육량을 측정하는 인바디 기계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근처 보건소 가시면 사실 많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근육량을 직접 측정하게 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힘이 감소돼 있고 근육량을 직접 쟀는데 그것도 감소돼 있고 이러면 예. 일단 근감소증은 맞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행 능력이라든지 균형 능력이라든지 3m 왕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이것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예. 심각한 근감소증이 있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저희가 환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정말로 이제 근감소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해서 지금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 그런 치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아쉽게도 근감소증에 아직 약물 치료는 인정된 것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와 관련돼서 1차적으로 발생되는 근감소증이 있을 수 있고 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근감소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체중이 얼마나 감소했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병력을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2차성으로 근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걸 배제를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할 수 있는 거는 적절한 영양 공급과 그리고 환자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교육해서 근력을 키우고 근육량을 늘리게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서 선생님이 많이 받으실 것 같은 질문 제가 지금 합니다. 근감소증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고 선생님 저는 하루에 1시간씩 걸어요. 온천천 걸어요. 근데 왜 근감소증이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많이 걷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걷는 행위가 안 걷는 것보다는 신체 활동을 늘리기 때문에 반드시 몸에는 이점이 있는데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걷는 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양 공급이 충분히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저항성 운동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근력 운동이 근력 포함이 운동이 돼야 한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걷는 운동 자체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노인인 경우에는 걷는 것만으로도 근력이나 근육량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맞추어서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고 조금 약해져 있는 분들이 시작하면 좋을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을 저희들이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자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실 걷기입니다. 그래서 걷기도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걸으실 때 우리가 허리를 약간 뒤로 젖힌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뒤로 약간 이렇게 펴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걸으실 때 팔을 좌우로 이렇게 흔드시면서 약간 좀 이렇게 거만한 느낌으로 이렇게 걸으시는 게 좋고 배가 조금 나왔는데 괜찮겠습니까? 네네, 배가 일부러 좀 나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렇게 걸으시는 게 좋고 속도를 같은 속도로 걷지 마시고 조금 빨리 걸었다가 조금 느리게 걸었다가 이렇게 걸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인터벌을 조금 빨리 했다가 늦게 했다가 빠를 때는 선생님 어느 정도 속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빠른 속도는 사실 이게 옆에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하지만 숨이 차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빨리 걷는 게 좋으시거든요. 근데 말을 못할 정도, 남들이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숨이 찬 거는 노인한테 약간 높은 강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숨이 가쁜 상태, 그 정도까지는 속도를 조금 높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 정도로. 자, 그 걷는 자세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근육 운동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탄력 밴드는 손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뭐 집에 다 있으세요, 이 정도는? 그래서 탄력 밴드를 이렇게 무릎에 감으시고 그다음에 이걸 약간 꼬아주십니다. 이게 그래야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꼬아준 상태로
반대쪽 다리로 얘를 살짝 밟아가지고 아, 고정시키고. 네, 밑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쭉 폈다가 예. 굽혔다가 어.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이거를 한 15회에서 한 20번 정도 하면 네. 다리가 힘들다라는 정도로 음. 강도를 조금 조절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강도를 조정하고 싶으시면 얘를 조금 더 짧게 잡으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허벅지 강화 훈련을 하시면 아,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거 TV 보면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네네네네. 예, 예. 그다음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 또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그다음 이제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육 중에 제일 큰 근육이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이거든요. 예. 그다음 우리가 보행할 때 또 중요한 근육이 예. 뭐냐면 네.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그래서 종아리. 종아리 예, 예, 근육이라서 의자나 벽 같은 데를 살짝 이렇게 짚으시고 네. 이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예. 이렇게 종아리를 이렇게 듭니다. 뒤꿈치 드는 뒤꿈치를 동작. 듭니다. 네, 뒤꿈치를 드는데 예. 너무 빨리 들지 마시고 예. 천천히 올리시는 게 운동량이 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리셨다가 내리시는데 뒤꿈치가 예. 바닥에 안 닿게 네, 아, 바닥에 닿지 않게. 닿지 않게까지 예. 내려갔다가 다시 예. 올라갔다가 아. 내려갔다 요거를 이제 예. 반복하시면 예. 종아리 근육이 예. 발달이 많이 되고 음. 걸으실 때도 되게 효율적으로 예. 이렇게 걸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결 보행하시는 게 편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주 하시면 좋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은 부상이 또 잘 생기실 수 있거든요. 아, 무리하게 그래서 하지 무리하게 말자. 하지 마시고 예. 한 15번, 20번 정도를 기준으로 예.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신다 생각하시면 음. 되고 근육을 이제 갑자기 많이 쓰고 나면 아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땐 좀 쉬어주시고 네. 다음번에는 강도를 약간 줄이시고 예.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TV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이었고 요걸 매일매일 무리하지 않게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근육이 생기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근육이 생기려면 근육의 원료, 재료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음식이 중요하다고요. 네. 예. 사실 노화에 의해서 근육이 빠지는 거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하고 음. 근육이 분해되는 거하고 네. 그 사이에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근육을 합성하기 위해서인 필수 요소인 아미노산, 단백질 공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킬로그램당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예. 손쉽게 그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실생활에서 응용을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냥 킬로그램당 킬로그램당 60g 그 단백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두부 한 모가 4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가 되게 좋다고 아, 예, 하더라고요. 두부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면 그래도 60kg인 남자가 예.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두부 한 모 반을 먹어야 돼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네. 챙겨 드셔야 되고 예. 계란이나 우유 한 컵이 6g, 6.4g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계란 10개, 예. 우유로 10컵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 닭다리는 하나가 한 9g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삼겹살 1인분이 한 34g 정도 되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오늘은 두부찌개 두부전 먹었다. 그래서 60g 채우셨다. 한 모 반. 네. 그럼 다음 날은 계란 2개, 닭다리 3개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을 섞어가면서 예. 그다음 날은 삼겹살 2인분. 예. 이런 식으로 음식을 섞어가면서 네. 대충 이제 그 단백질 양을 보시고 식단을 그렇게 미리 만들어 두시면 예. 섭취하시는데 훨씬 더 실천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국민 영양 조사 같은 거 해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노인분들이 그 옛날부터 드시던 습관이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백질 섭취가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근육을 키우려면 여러분들 그 원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단백질 신경 써서 많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운동하면서 단백질을 먹습니다. 가루로 된 거 이렇게 막 물에 타서 먹잖아요. 이것도 드시면 도움이 될까? 이게 굉장히 그 고단백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선생님 권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콩팥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과용량의 이제 단백질 가루를 드시면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반 건강한 사람이 복용량을 잘 지켜서 예. 그런 파우더를 드시는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백질 가루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용은 캔으로 액상으로 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수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 가루가 그 보통 이제 우유에서 나온 유청 단백질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단백질 합성하는데 좋은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한 11% 정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드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는 제품에 따라서 유당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설사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우유 못 드시는 어르신들, 예, 예, 예. 설사하시는 분들은 예. 그런 단백질 가루를 잘못 드시면 예. 배가 불편해지시거든요. 예. 그래서 콩 같은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이런 네. 것들이 소화 흡수 시간하고 유신의 함량은 조금 다르지만 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종류 예. 고민하지 마시고 총량에 집중해서 단백질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체 운동만 하시지? 지금까지 계속 허벅지, 종아리 이런 운동만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이두박근, 삼두박근, 뭐 가슴 근육 이런 데는 안 하시나요, 원래? 운동을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네, 골고루 하셔야 되는데 사실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하체 운동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근육량이 큽니다. 예. 근육량이 커서 짧은 시간 훈련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을 많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운동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적당한 저항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쉬면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량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우리 허벅지 운동들을 강도 있게 하셨으면 네. 이틀 정도는 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허벅지 운동 하루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런 네. 상지 운동들 하시고 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저항 운동을 하시면 네.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근육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뭐 남자는 하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성분들도 하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체가 중요한 이유는 하체에 큰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키우자. 그다음에 이제 상체로 넘어가고 가슴도 들어가고 이렇게 고루고루 키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근감소증 근육 키우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을 해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거 지켜주세요 하고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네, 그 나이가 들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근육하고 뼈입니다. 네. 그래서 괜찮으실 때,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면 평생 남은 여생 기간 동안 사실 덕을 보시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섭취 꼭 챙겨서 하셔야 되고 네. 자기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잘 챙겨 드시면서 비타민 D도 챙겨 드실 수 있으면 챙겨 드셔야 되는데 보통 한 800에서 한 1000 단위 정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걸 권장드리거든요. 네. 우리가 등푸른 생선 같은데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있다곤 하지만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도 같이 섭취를 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신체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가급적 계단을 걷는다든지 예.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 속도를 좀 빨리 갔다 늦게 간다든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실천 목록 리스트를 몇 개 만들어 둡니다. 예. 그러면 기회가 생겼을 때마다 그걸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시고 예. 틈날 때마다 그런 걸 실천해 보시면 훨씬 더 근육을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늘 심장, 간, 뇌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뼈까지 왔는데 근육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근육 잘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근감소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신명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